안녕하세요. 연세 닥터현 치과 원장 연재영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부작용이 발생이 될 수가 있고, 임플란트 시술 직후에 치유 기간에도 부작용이 발생이 될 수가 있고, 또 임플란트가 다 끝나고 보철물이 다 올라간 이후에도 부작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신경이나 혈관 같은 걸 건드려서 출혈된다든지 아니면 신경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임플란트 수술할 때 부비동이라고 여기 광대뼈 안쪽에 빈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침범돼서 부비동염, 상악동염 같은 수술 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할 때 임플란트가 고정이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뼈이식이 잘 안 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임플란트가 뼈에 들어가지 못하고 수술을 포기하고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치유 기간 중에 암 오는데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임플란트 수술한 자리에 감염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수술 후에 세균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식한 임플란트라든지 뼈 이식제가 오염이 돼서 사용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임플란트 보철이 다 끝난 다음에 이런 게 다 들어간 후에 생기는 합병증은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뼈랑 잇몸이 있는데 거기에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이 되면서 잇몸뼈라든지 잇몸이 흡수가 되면 결국 임플란트가 계속 안 좋아지다가 임플란트가 상실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 시술 후에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는 그쪽으로 음식물을 세게 드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약간 약한 힘으로 꼼꼼하게 양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소염 진통제 같은 걸 복용하면서 증상을 가라앉히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임플란트 부작용 중에서 임플란트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상실될 정도로 큰 부작용일 수도 있고, 간단하게 임플란트 내부에 나사를 조여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자각 증상만으로 그걸 구별하기는 좀 어려우실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며칠 정도 그런 상태를 유지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상태로 계속 음식물을 드시다 보면 그런 안 좋은 힘이 축적이 되면서 임플란트 내부 구조물이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치과로 오셔야 되는데, 치과로 오시기가 힘든 경우에는 그쪽으로 음식물 저작을 좀 며칠 동안 삼가를 하셔야 됩니다. 임플란트 부작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할 때 부작용, 수술 후 치유 과정 중의 부작용, 또 보철 치료 이후의 부작용이 있는데, 첫 번째로 수술 중에 생기는 부작용은 수술하는 술자들이 해결을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환자분께서 의료진이랑 잘 상의를 해서 재치료를 받으시면 해결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 수술 이후에 생기는 부작용, 감염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현재 감염된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 그 이후에 조치에 대해서 의료진과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그 부작용도 큰 문제 없이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보철 후에 생기는 부작용이 있는데, 임플란트 구조물이 망가지는 경우에는 그 망가진 부속품을 교체를 하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임플란트 본체가 망가지면 본체를 전부 제거하고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경우의 부작용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염증이 생기는 원인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염증이 생기는 원인이 구강위생관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면 환자분께서 더 그런 쪽에 신경을 쓰면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시고, 그게 아니라 임플란트 구조적으로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구조를 변경하는 치료 계획을 좀 수정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경우들은 의료진과 상담하에 진행을 하시면 그런 임플란트 부작용들은 대부분 해결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플란트 수술 전에 부작용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의료진과 충분한 상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태우신다든지 아니면 음주를 좀 많이 하신다든지 하는 습관이 있으시면 그 수술하시기 전에 금연을 일정 기간 한다든지, 또 수술 후에 일정 기간 금연을 해서
그런 위험 요소를 제거를 하셔야 되시고, 또 전신 질환으로 당뇨가 있다든지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수술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의료진에게 꼭 고지를 하신 다음에 충분하게 해결을 하고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지를 먼저 판단을 받고서 수술을 받으셔야 수술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이 다 끝나고 나서 보철이 들어간 다음에 임플란트를 사용하다가 생기는 부작용은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이 붙는지 안 붙는지를 항상 예민하게 보셔야 되고요. 다른 치아들에 비해서 임플란트는 신경이 분포가 내부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염증이 생겨도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치하실 때 그쪽에서 구취가 나지 않는지, 아니면 피가 나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 안 끼던 부위가 많이 낀다든지, 아니면 임플란트가 약간씩 흔들리는 느낌이 있는지를 예의주시를 하셔서 그런 증상이 발생이 되면 바로 치과에 오셔서 임플란트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기에 판단을 받으셔야 부작용이 더 깊어지는 것을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후에 부작용을 겪으시게 되면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임플란트 치료가 좀 힘들어지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시는 환자분께서 기존에 다니던 치과의 신뢰가 좀 떨어지실 수가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치료 계획부터 치료, 그 다음에 사후 관리까지 쭉 연결돼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의료진과 충분하게 상담을 하시고, 또 부작용이 발생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사후의 대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신 다음에 가급적 해당 치과에서 치료를 유지를 하는 것이 가장 좋긴 합니다. 이렇게 없어진 경우에는 치료받은 임플란트가 어떤 회사의 어떤 모델인지 알고 계신 게 사실 중요한데, 그걸 대부분은 좀 알고 계신 경우가 별로 없으시죠. 그런 의료 기록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기록을 토대로 그 비슷한 임플란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치과에서 부작용을 해결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런 기록이 없으시다면 가까운 치과, 믿을만한 치과를 선정을 하셔서 그 치과에 가셔서 의료진이랑 상의를 하시면 그런 사후 대처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으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은 임플란트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를 꼽으라면, 첫 번째로 의료진과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치료 계획을 의료진이 잘 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술 전후로 건강관리를 좀 하셔야 되고요. 금연이나 금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임플란트 보철이 다 끝난 다음에는 그 보철물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항상 예의주시를 해서 조금만 변화가 생겼을 때 바로 치과에서 체크를 받고 하시면 대부분의 임플란트 부작용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